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프로그램 우리가 영화를 만듭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이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이분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된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촬영 감독 직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따가 자세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 90분 동안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촬영에 관련한 게스트 토크가 진행된 이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질의응답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공지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의 종료 무렵에 설문조사 링크가 게재될 예정인데요. 조사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 이미지가 아마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영화계 직업탐구 서적인 우리가 영화를 만듭니다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한 영화계 직업탐구 관련 책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직군의 눈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라는 소개를 드렸었죠. 그만큼 전장으로 비유하면 아마 가장 먼저 앞에서는 병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촬영감독 직군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저는 이분을 한국영화 현장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우영 촬영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영입니다. 네. 김우영 차관님 영화를 정말 저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작으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아주 많지만 일단 1987, 암살, 지금 밑에 나가고 있네요.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하셨던 영국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 등의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작품들을 한국 영화계를 빛내면서 같이 해주신 감독님이십니다. 오늘은 그간의 작업들과 함께 또 지금 현재 열중하고 계신 버추얼 프로덕션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 감독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VA 코퍼레이션에서 CCO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그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어떤 경로로 우리가 보게 되고 작업이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텐데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이야기, 촬영 감독 직군에 대한 이야기, 촬영에 대한 궁금증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촬영을 시작하셨는가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에 그 가정용 홈비디오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거 좋아하셨다고요. 네.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촬영한다는 것의 매력을 어떻게 느끼신 것 같으세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 카메라라는 기계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제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맨날 놀다가 이제 뭔가를 좀씩 찍어보면서 그것이 하는 일의 매력을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로 이경미 감독님을 모셨는데 그때 네. 이경미 감독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셨던 게 그냥 사과랑 손, 나무랑 손 이런 걸 찍으면 사과와 손, 사과 나무인데 두 개를 이어 붙였을 때 의미가 발생하는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촬영도 좀 비슷한 재미를 느끼셨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강아지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그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사이즈로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진지하게 찍었는데 형이 너무 크게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렴풋이 이제 이게 어떻게 내가 사람을 웃기고 싶으면 이걸 웃기게 찍어야 하는구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어서 혹시 여쭤봐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가정용 홈비디오로 찍으신 것들 중에 네. 가족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영상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거는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제가 모아서 액션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같으면 이제 액션 영화, 그 당시에는 동영상인데요. 그러니까 편집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찍었어요. 네. 순서대로 찍다가 뭐 잘못되면 다시 되감아서 거기서 이어서 이렇게 찍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잘못한 친구가
감옥에 갇혀서 울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 장면에서 가족들이 아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거. 네. 네. 권선징악을 네네. 주제로 고등학생 때 먼저 그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소장하고 계시겠죠, 이 영상 가지고 또한. 있습니다. 네, 언젠가 꼭 한번 그 영상이 대중에 공개가 되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촬영 현장에 입문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취미 생활 혹은 좋아하는 것들로 촬영을 하시다가 본격적인 영화 현장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그 영화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촬영 감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한 순간을 보내다가 정말 조금도 그 영화 촬영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그 우연히 장선호 감독님 메이킹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메이킹을 촬영을 했어요. 어차피 영화에는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고 35mm 카메라, 16mm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두 촬영 감독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메이킹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그 보고 배우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35mm 촬영하시던 촬영 감독님이 영화를 그만두셨어요. 하차하시는 바람에 이제 16mm 촬영 감독님이 35mm로 가시고 메이킹 찍던 제가 16mm 카메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네. 누군가가 그만두는 바람에 또 네. 그렇게 승진이라는 표현을 네네. 써주셨는데, 그 승진을 하시기 전에 현장에서 메이킹 촬영으로 봤던 그 촬영 현장의 풍경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현장을 체험하신 네. 첫 번째 사례였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뭔가 되게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용하게 여러 명이 다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현장을 생각했었다면 직접 가서 본, 특히나 그게 이제 나쁜 영화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네. 어디에서 몇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찍어 왔을 때 감독님의 반응도 이게 어디서 찍힌 건지 혹시 이전에 찍은 건 있는지 이후에 찍힌 건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35mm 극영화를 촬영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 엄청난 실험적인 영화인데 예,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학교를 막 졸업한 저한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겪으신 충격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 당시에 장선호라는 이름이 한국 영화에 미친 충격도 대단했죠. 관객으로서 느꼈던 충격 같은 것들도 아직도 저는 생생하긴 한데요. 이후에 그렇게 현장에 계시다가 촬영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첫 번째로 촬영하셨던 작품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 있으신가요? 그거 이제 장선 감독님이 나쁜 영화의 마지막 그 후반 작업 즈음에 저한테 너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선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러고 같이 찍을 영화가 있다. 네.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 시나리오를 받고 예, 그 영화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완전히 한 영화를 책임지는 촬영 감독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장선호 감독님이 해주셨던 많은 말씀과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찍은 것의 화면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예, 저한테는 너무나 그 소중한 학습이었고 감독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런 아카데믹함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실제로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 어떤 깨우침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촬영 날짜를 기억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주 그렇죠? 네.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첫날은
제가 그 전날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흥분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늦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고. 예.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제작팀이나 이제 연출팀이 촬영팀이 깨워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의 촬영팀은 그렇게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촬영팀이 아니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 어떤 연락도 받질 못했어요. 너무 아찔하네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 네. 이후에 또 잠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아무런 기억이 없고 늦잠을 잤고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감독님이 이미 첫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그래서 예,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절대로 늦지 말아야 한다. 네. 뭐 이런 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작 중에 잊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한 편을 또 개인적으로 제가 꼽자면 해피엔드일 것 같아요. 아, 네. 정재영 감독님 해피엔드는 지금 다시 보아도 그때는 촬영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아주 길게 쌓이지 않았을 네네.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컷이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명촬영을 보여주신 영화이기도 하다는 아, 생각이 네. 관객 입장에선 드는데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해피엔드는 장선우 감독님의 그 협업과는 다르게 정지우 감독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도 신인이었고 저도 거의 신인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만나서 정말 의기투합했고 열심히 했고 정지우 감독만큼 그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사람은 또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네. 이후에도. 모든 면에서 정지우 감독님과의 해피엔드는 모든 면에서 프리프로덕션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치열한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보는 입장에선 정말 버릴 장면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작품 참여를 결정하시는 과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감독과 작업해야 될 경우도 있고 네. 이 감독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를 사실상 공유받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여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영화에 대한 글만 나와 있고 정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에 참여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입장이라 저희는 어떤 영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희가 그 감독님이나 제작자를 연락해서 제가 그 영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는 늘 이제 전화를 받는 입장이라서 전화가 안 오면 그 영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하거나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건네주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첫째는 둘째는 이게 저희가 모두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촬영 감독도 결국에 직업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고려하지 않을 수 네. 없죠. 네. 근데 감독님 경력 정도가 되면 네. 왠지 어떤 작품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감독 혹은 뭐 그 작업에 관심이 생기면 내가 좀 연락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정말 네. 한 번도 그렇게 먼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미리 연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없으시겠죠, 아마도? 네, 네. 네. 그 여러 편의 작업들을 김영 감독님이 하셨지만 특히 한 감독과 여러 번의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임상수 감독인데요. 바람난 가족을 시작으로 임상수 감독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정원, 돈의 맛 등등을 임상수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해외에도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죠. 특정 연출가와 특정 촬영 감독이 여러 편의 작업을 통해서 그들 간의 어떤 유대감 아닌 뭐 유대감도 쌓아지기도 하고 작품의 편수를 늘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여러 편의 작업을 특정 감독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촬영 감독하고 감독 사이의 관계를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임상수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임상수 감독님이 이전에 이제 그 다른 또 훌륭하신 촬영 감독님하고 첫 작품을 촬영하신 이후였어요. 그래서 왜 저를 찾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첫 번째 영화를 같이 했던 촬영 감독님이 바빠서 되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로 저를 만나게 됐고 임상수 감독님은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이 시나리오를 썼고 자기는 어떻게 찍어야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데려다 주면 내가 멋진 영화를 만들 거야. 뭐 이게 정말 그 패기 넘치는 감독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 이전에 장선우 감독님, 정지우 감독님과는 다르게 되게 독특한 스타일로 일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여쭤봤죠. 감독님은 어디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를 정립하셨습니까? 임권택 감독님한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모든 카메라 위치를 다 직접 정하시고 카메라의 사이즈와 그 움직임과 이런 거를 되게 즐겨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난 가족의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씩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뭐 이러면서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저희가 되게 독특한 그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저도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모두가 해피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또 다른 감독과 그런 지루한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았, 제 입장에서는. 손발을 다시 맞추는 네네네. 그 귀찮음. 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이 되게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작품을 더해가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뭐 오래된 정원쯤 갔을 때는 그 임상수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촬영을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정말로 이제 그 이전에 프리프로덕션 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더 이것의 의미나 그 원하시는 바나 이런 거를 굳이 다시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프리프로덕션이 되게 견고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이 그렇게 조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연출가와 촬영 감독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읽는다. 또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 연출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은 역으로 내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 현장의 촬영 감독과 연출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그 촬영을 준비하는 프리 프로덕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프로덕션 그리고 이후에 후반 작업을 하게 되는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어서 촬영 감독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만한 일이 당연히 시나리오를 검토하시는 일일 텐데요. 이때는 좀 구상을 하는 단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각본을 읽고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단계일 텐데 네. 그때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장면들을 상상하세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촬영 감독님들이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시나리오로 적어낸 작가, 감독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시나리오를 많이 읽고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그냥 따로 읽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이미지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 다른 출발선에 서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그 감독의 생각이니까 촬영도 감독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 에디슨이나 리미에르가 촬영할 때는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촬영 감독이고 연출자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기술적인 부분을 떼가서 그 책임져주는 사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원래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은 거기 남아 있고 연출의 영역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촬영과 연출은 이렇게 떼어내서 생각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둘 중에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 전 당연히 감독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최근작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직접 아, 예. 본인이 촬영을 네네. 하기도 해서 뭐 최근에 개봉했던 리코리시 피자도 그렇고 뭐 이전에 했던 팬텀 스레드 같은 네네. 경우도 본인이 카메라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아, 연출자라는 사람이 굳이 저래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으면 연출가가 카메라를 직접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네. 각본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상상이 좀 잘 되는 글이 있을 것 같고, 아, 이거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각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가 촬영이 잘 되고 안 되고랑 똑같이 이어지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영화는 촬영 때도 좀 어렵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 영화는 촬영이 쉽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든 떠올리는 게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데, 오히려 가장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시나리오는 카메라에 그 동선이나 화각을 직접 글로 적어 놓은 아, 시나리오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걸 읽는 순간 그거에 딱 갇혀서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스토리의 전개와 대사를 알려주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스토리보드 네. 작업일 텐데요. 스토리보드 작업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작업이 왜 중요할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스토리보드 작업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이제 화면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글을 들고 촬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 찍어야 될 커트별로 적혀 있는 무슨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 촬영용 슈팅 스크립트라고 불리우는 샷 리스트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1번 클로즈업, 2번 풀샷. 이렇게 그 샷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시절에도 그게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풀샷이지만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되는 모든 스태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스토리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의 이미지를 모두가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작업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토리보드 작업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금 더 다큐멘터리 작업에 가까운 작업을 선호하시는 현장의 감독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네. 예를 들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네네. 같은 경우는 당일 현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보고 네. 스토리보드를 그다지 선호하진 않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 연출가와 작업을 하신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프리프로덕션 때 많은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나눴다면 저는 현장에서 갑자기 감독님이 다른 말을 해도 그것이 그 프리프로덕션부터 쌓여왔던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바뀌는 게 전혀 놀랍지 않고 그 결정이 방금 내려진 게 아니고 저희가 몇 달 동안 쌓아온 그 토대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은 몇 달짜리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그냥 순전히 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안 되는 변심들이 있긴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험악해지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죠. 모두가 좀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기 위한 정확한 가이드일 텐데 그 가이드는 반면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오래된 소통과 확고한 어떤 비전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수정되는 무언가에 또 바로바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기 좋게 기동성을 갖추는 건 역시 촬영 감독과 촬영팀의 역할일 겁니다. 사전 질문으로 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촬영을 진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촬영 감독님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테스트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쓸 것인지, 렌즈는 어떻게 고를 것인지, 어떤 식의 활용들을 거칠 것인지를 중요하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테스트 촬영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시는 편인가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물감을 고르듯이 필름을 골라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필름처럼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지 않아요. 특히 영화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카메라들은 이 정말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면 누구나 비슷한 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의 차이보다 렌즈에 훨씬 더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 센서를 필름 바꾸듯이 바꿀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빛을 센서로 보내주는 렌즈를 통해서 훨씬 더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컨트라스트를 조절하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다시 이제 렌즈를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테스트는 렌즈 테스트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렌즈라는 것이 뭐 해외 촬영 감독들 인터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국내 촬영 감독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렌즈를 개인이 막 무한하게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것을 같은 촬영 기간에 누군가 쓰고 싶어 한다. 네. 이러면은 또 이게 또 피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발생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렌즈를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시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어쨌든 이게 영화 렌즈들은 너무 비싸서 개인이 소유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렌탈샵에서 네. 렌트해서 쓰는 것인데, 예, 그 한정된 렌즈들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파나비전 렌즈 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오래된 70년대 C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예, 그때 만들어진 그 이제 모델명이, 네. 그 시리즈의 명이 C 시리즈인데, 그 렌즈들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렌즈들을 사용하는 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그 오래된 렌즈를 지금 기술로 다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그 렌즈 면에는 이제 이렇게 난반사나 그 원하지 않는 그 아티팩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코팅이 돼 있는데 네. 그 렌즈 코팅에 쓰던 물질이 발암 물질이래요.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 코팅을 지금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색감과 그 컨트라스트를 지금 만들 수 없다.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렌즈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그 룩을 너무 좋아해서 꼭 그 렌즈를 그 물감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네. 이유도 있고 이제 순전히 그냥 스케줄 때문에 네. 예,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 렌즈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이라는 게 촬영에 방해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네.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지금 들려주신 것 같으세요. 그 테스트 촬영에서는 원하는 룩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고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촬영이라는 파트는 특히 뭐 조명이라던가 미술이라던가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다른 파트와 아주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 다른 부서와의 논의들은 테스트 촬영 때 어느 정도로 거치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작업하셨던 영화 중에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제 예보다 되게 유명한 그 이태리의 비토리오 스토라로라는 촬영 네. 감독님이 있는데 그분이 베르톨루치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찍었었죠. 네. 그리고 그 비토리오 스토라로 촬영 감독님은 자기가 그 촬영하는 이미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물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미술 감독님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감독님 오기 전에 미술 감독님한테 촬영 감독이 이번 영화는 어떤 색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어떤 컨트라스트가 어떤 조명이 막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술 감독은 뭘 준비해 줘야 되고 뭘 준비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베르톨루치 감독님이 딱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나 근데 이 영화 흑백으로 찍을 건데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미술 감독이 뭐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감독의 한마디에 그건 다 날아갑니다. 무용한 것이 정말 될 수도 있군요. 네. 이번에는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 촬영 과정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명철원 감독님이 만드셨던 명장면들 가운데 꼽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만 영화였던 암살을 예로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간략하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천만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될 만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아마 없으시겠죠? 전지현 씨가 연기한 안호균 캐릭터에 관련된 씬이고요. 일단 스토리보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암살의 스토리보드이죠. 어떤 장면이죠, 감독님? 네, 지금 쌍둥이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지현 씨가 2명이 있는 건데 그 동생과 다른 곳에서 자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 다르게 자란 쌍둥이 2명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 스토리보드가 지금 보시는 장면이 어떻게 영화 장면으로 옮겨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의 본편의 완성 영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즘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 화면에 2명이 나오는 것처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되게 좀 간단해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전지현 씨가 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장실로 가서 분장을 완전히 고쳐야 되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는 그 몇 시간 전에 했던 움직임을 똑같이 반복해야만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카메라는 모션 컨트롤 리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어하는 그 리그 위에 카메라가 올라가 있고 그 컴퓨터의 제어에 의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움직임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완벽한 기록값을 위해서 그 작업을 네네. 거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포일러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전지현이 쌍둥이다라는 설정이 영화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화면 안에 같은 배우가 다른 역할로 두 역할로 담겨야 한다는 설정상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정지된 화면 안에서 잡는다면 조금 더 쉬운 네. 일이 됐을 텐데요. 네. 그만큼 한국 영화는 최근에 또 박찬욱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가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관객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셨는데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지된 카메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본 촬영, 프로덕션에 관련된 것일 텐데요. 요즘은 프로덕션을 하기 전에 현장의 표준계약서라는 게 도입이 됐죠. 이건 역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일 텐데요. 아마 그 표준계약서라는 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 등등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프로덕션 들어가기 전의 단계를 좀 한층 치밀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촬영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실감하시는 변화가 있을까요? 표준 촬영의 도입의 이후에요? 네, 촬영 시간이 줄어든 게 제일 큰 변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표준계약서 도입되기 이전에는 현장에서 늘 밤새고 뭐 잠 못 자는 게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늘 그 표준계약서가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힘들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추, 김태형 감독님하고 만추를 촬영할 때 거기 미국 현지 스태프들은 그 시간 지키고 이런 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그쵸. 하루가 우리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더니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해야 될 일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임상수 감독님한테 이게 정말 미국에 가보니까 촬영 시간이 너무 엄격하고 짧아서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임상수 감독님이 그래서 너가 노예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당장 찍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룩을 구상하시다 보면 특정 시간대에만 반드시 찍어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뭐 블루아워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간들을 그 맞게 장면들을 세팅하시다 보면 정말 1초 1초가 아깝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시간대 촬영분을 얻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진짜 이제 특히 겨울은 해도 짧고 그쵸.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앵글을 촬영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그 야외 촬영의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은 사실 뭐 누구 하나만 좋다고 도입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한국 영화가 적응해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휘될 어떤 힘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본 촬영에 들어가면 프리프로덕션 단계와는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요. 그 프로덕션 과정, 촬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스케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면을 저희가 멋지게 조명을 하고 이제 아름답게 찍어냈을 때 그것이 쓸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용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커트를 찍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촬영 시간을 지키는 것. 네. 그렇게 오래 찍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시간을 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되게 좋은 그 중요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건 촬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트와 모든 직업군의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도구로 무한정 무언가를 해보라고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겠지만 정해진 도구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냉정한 프로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뭐 가깝게는 날씨의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무언가의 변수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현장의 임기응변으로 혹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1987 때 그 자동차들이 이렇게 엉키게 되고 카메라가 부감해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눈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 장면인데 그게 원래 그 정확한 십자 교차로 네. 위에서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차로를 미술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에 맞춰서 다 그 미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거리는 명백히 시골 사거리지만 시대감이 그 80년대로 옮겨가 있었고 완전 촬영 준비가 다 완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헌팅할 때는 없었던 그 드론 촬영 장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드론으로 그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그 물과 이게 구부러진 길과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거리보다 그 영화에 어울리는 그 부감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아침에. 네. 그래서 되게 미안했지만 미술 감독님한테 이야기하고 감독님한테 이야기해서 네, 그 촬영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 그 구부러진 길을 볼 때, 네. 예, 저것이 이렇게 되게 경직된 십자로였던 것과 되게 다른 느낌이 있는데,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빠른 판단을 잘 내리시는 편인가요? 누군가는 좀 당황해서 내리지 못할 선택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술팀이 워낙 그 사거리에다가 많은 일들을 해놨었기 네. 때문에 미술 세팅을. 그런데 이제 부감이니까 직부감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의 구부러진 이미지가 지금 그 완전한 십자로 직선 교차로보다 훨씬 그 1987년에 우리 시골길로 보인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설득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이건 왠지 지금 나의 직감이 내 선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감을 받으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그런 게 저는 저희가 그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렇게 자주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는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계획이고 가장 그 마지막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고민을 할 때는 그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기보다 다시 원점인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이렇게 찍는 게 정말로 맞은지를 계속 고민해 보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는 꼭 스토리보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프로덕션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스케줄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가 되도록 준비를 하되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바탕에는 어쨌든 어마무시한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한 선택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촬영한 작품은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DI라고 하는 색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지는 룩업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촬영 파트에서 했던 걸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생기실 거예요. 일반 관객들이 하는 오해 아닌 오해라면 뭐 촬영은 색이 좀 안 맞아도 그리고 룩업을 어느 정도 정해놓지 않아도 DI 단계에서 이걸 좀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DI에서 상당 부분 색의 룩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룩업은 촬영 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정석일까요? 이것도 뭐 촬영 감독님들마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오래된 정원에 과거 장면을 컬러로 촬영했고 현재 장면을 흑백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그렇게 영화를 완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DI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잡하게 흑백 필름을 섞어서 쓸 게 아니라 그냥 컬러로 다 촬영을 하고 현재 부분만 흑백으로 나중에 이제 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편집실에서 몇 달 동안 편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DI 단계에서 현재 부분을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감독님하고 편집 기사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고 우리가 다 동의한 바였고 그렇지만 그걸 미리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 이제 나중에 고치자고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몇 달 동안 컬러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하신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흑백으로 교체됐을 때 이제 우리는 저런 화면을 보면서 편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 그 편집 기사님의 의견이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그 어떤 의견이었냐면 무슨 예술적이고 그런 해석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흑백 장면이 들어간 흑백으로 찍은 영화 중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이 말씀에 감독님이 휘청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DI 기사님한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되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보정을 다시 컬러로 되돌렸습니다. 그 화면 또한 저희가 볼 수 없는 화면은 되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하지만 눈물겨운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우영 촬영 감독님은 필름 시절부터 영화 촬영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필름과 디지털 양쪽 모두를 겪은 촬영 감독님이기도 하십니다. 현재 어떤 촬영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필름 시대의 강점들 그리고 그 시대의 감성들을 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필름으로 촬영하는 것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그 필름을 만들던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니네가 이미지를 카피할 수는 있지만 이 이머전을 카피할 수는 없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머전을 사용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영화가 필름으로 촬영되었는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필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이 갖는 독특한 질감과 깊은 색감과 풍부한 이런 것들은 도저히 다른 디지털 공정으로는 만들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점도 궁금해요. 사실 필름과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한 번 찍을 수 있는 것과 여러 번 다시 찍을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그냥 가장 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필름 시절에는 한 컷을 가지고도 더 많이 고민했을 것 같고 디지털 시대에는 일단 좀 찍어본 다음에 무언가를 회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럴까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리허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자, 리허설 합시다 그랬다가 근데 뭐 한번 돌려봅시다. 뭐 리허설 겸해서 돌려봅시다. 이러면서 한번 찍으면 이제 그게 출발이 돼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통해서 완전한 합을 맞춰 놓고 거기서부터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들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우리들한테 그런 그 긴장감을 앗아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다시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배우들의 퍼포먼스나 뭐 그때 눈앞에서 벌어진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건 그렇게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한번 찍을 때 공들여서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찍는 사람의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필름 시대에 찍은 영화들을 볼 때 이 컷 하나에 들어가는 어떤 공력이 완전히 밀도가 남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필름 촬영만이 주는 매력이기도 할 테고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장비가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시대의 촬영의 경험들이 생기게 된 건데요. 실제로 상업영화 현장에서도 뭐 특정 기종의 휴대폰, 스마트폰들이 촬영에 이용이 되기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용 촬영 감독님도 아이폰 기종으로 영화를 찍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워낙 가벼운 카메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기동성 있게 촬영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언급한 영화는 그 파킹찬스라고 박찬욱, 박찬경 형제가 만들고 있는 그 영화의 일장춘몽이라는 시리즈, 그 시리즈 중 하나로 나왔던 일장춘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우영 촬영 감독님은 아이폰 프로 13 기종을 이용해서 그 영화를 촬영하셨는데요. 전문 촬영 장비 기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기동성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보니 생각보다 이런 점이 좀 괜찮더라라고 파악하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배우들이 제가 아주 가까이 있어도 별로 크게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찍고 나서 이렇게 필름을 교체하거나 카드를 교체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핸드폰을 교체해야 그렇죠. 됩니다. 찍을 때마다 계속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촬영했고 앱을 사용했는데 이제 촬영에 최적화된 어떤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저희가 지금 영화를 찍을 때 사용하는 기능들을 그 핸드폰한테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모든 걸 자동으로 제어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기능을 하는 앱을 계속 사용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촬영 내내 엄청난 횟수의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핸드폰은 네. 정말 너무 훌륭하게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고, 네. 네, 그것들의 이제 노출과 관련된 뭐 포커스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을 자꾸 저희가 이제 차단하다 보니까 네. 네, 아주 자주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똑똑해도 진짜 이런 일이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 혹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촬영 연습을 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의 동영상을 다 찍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할 경우에 촬영을 스마트폰 기기로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어떤 활용법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경우건 되게 많이 찍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찍어보는 게, 글을 저희가 쓸 때 많이 써봐야 이제 는다고 하듯이 촬영도, 사진도, 동영상도 많이 찍어보는 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핸드폰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와,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그 핸드폰이 너무 많은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 실력을 알고 싶으시면 네. 수동 카메라로
노출 맞춰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똑한 기계 없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실험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여러 영화 현장에 계셨지만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영국 드라마를 통해서 박찬욱 감독과도 작업을 하셨고 또 해외 프로덕션을 경험을 하셨는데요.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해외 프로덕션, 드라마라는 매체의 성격이 좀 새롭게 추가된 작업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로 경험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예, 저는 리틀 드러머 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역시 이제 그 촬영 속도에 관련된 건데요. 하루에 찍어야 될 그 페이지, 시나리오의 페이지를 우리가 보통 영화가 하루에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를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드라마는 영화 팀보다 훨씬 빨리 찍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페이지 정도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영화의 촬영을 생각해 비교해 보면 아주 저예산 영화 촬영하는 속도로 찍어야 네.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방송은 또 되게 BBC, AMC 막 이런 유명한 채널에서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는 되게 담보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뭐 이래서 되게 제가 불평을 막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서 얘기는 이것도 지금 다른 영국 드라마들보다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준 높은 영국 드라마들이 그렇게 짧은 촬영 네. 시간 안에 촬영된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아찔하네요. 여러 드라마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군분투하신 결과 뭐 상이라는 게 꼭 그 작품의 어떤 작품성을 담보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작품은 한국 최초로 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받은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존 르 카레의 원작이 영화화되거나 뭐 영상화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중에서도 색채가 굉장히 대담한 작품이라는 인상을 가장 처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베르톨루치 영화의 사례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촬영 감독님의 해석의 결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 주코비치라는 정말 그 훌륭한 미술 감독님이 있었고요. 박찬욱 감독님하고 두 분이 많은 이야기와 그 레퍼런스와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런 결정을 내렸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다 같이 참여했고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촬영 공정에서 혹은 후반 공정에서 그 색깔들을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리틀 드러머 걸은 지금 한국의 OTT 플랫폼에도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김우영 촬영 감독님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놀라운 비전을 꼭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작품의 국경과 또 매체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영화 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이 드라마를 찍지 않는 경우도 없고 한국의 스태프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없죠.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가 또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시대에 촬영 감독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만한 마인드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그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 지금처럼 이제 환경도 좋고, 찍어볼 수 있는 그 장비,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떤 영화가 보고 싶었을 때 그 영화를 구해서 보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의 경로로 막 파일들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그게 많이 모여가지고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걸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거를 언제 어디에서 그 뭘 보고 싶을 때 그냥 쉽게 찾아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심지어 그런 여러 면에서 번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그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촬영 스타일을 보실 때 또 어떤 점들을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우영 촬영 감독님 소개하실 때도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버추얼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VA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직함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한 대가 있고 그 자동차를 둘러싼 빼거리 있는데 이게 버추얼 프로덕션의 어떤 촬영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기가 이제 하남에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약 지름 20m 정도의 그 원형 구조를 갖고 있고 높이 8m의 벽면 월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천정면까지 LED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가운데 뚫린 것처럼 보이는 문인데요. 저 부분도 이렇게 자동 문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엘리베이터 문처럼 닫히고 닫히는군요. 닫히면 저기까지 이제 완전히 LED로 다 커버가 돼서 360도, 천정을 포함한 360도가 그 디지털 환경으로 둘러싸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원하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내는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보신 그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LED 월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3D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저 벽면과 천정 사이의 경계 부위나 이런 게 자세히 보면 보이실 텐데 그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그 특정 앵글에서 봤을 때 그런 그 색 차이를 없애고 뭐 그런 공정을 추가하면 저 되게 심리스한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지금 백어를 계속해서 움직여 가면서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정말 놀랍죠. 예전 같으면 저런 화면을 얻으려면 실제 저런 길을 찾아야 하고 뭐 레일을 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자동차를 뭐 레카에 실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젠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작업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담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공항에 직접 가야 하는데 지금 공항에 가지 않은 상황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린 스크린으로 이전에 CG 많은 영화 촬영하실 때 생각해 보면 찍고 나서 그 그린 스크린에다가 환경을 나중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리 만들어진 환경, 이 경우에는 이제 인천공항인데요. 인천공항을 미리 가상의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배우들을 찍을 때 어떻게 카메라는 어디 위치하고 배우들은 어디에 있으면 배경은 어느 쪽이 얼마만큼 보이는가 뭐 이런 걸 다 미리 이렇게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은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프리비즈를 해보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렇게 건물을 옮기거나 비행기를 옮기거나 날씨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밤씬으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버추얼 환경에서 이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인물이 직접 앉아야 되거나 만져야 되는 소품들, 최소한의 소품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디지털 환경에서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을 메이킹을 한 것으로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을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라떼는 마리아라는 작품이고요. 아까 지금 구현해 주셨던 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인 거죠? 네, 지금 저 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저 의자 2개 있었고요. 이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벽면이고 네. 이런 장면도 그냥 핸드폰에 진짜 저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우들이 촬영을 할 때는 네. 어느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나요?
그 바닥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보신 자동차 찍었던 그 360도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소규모인 바닥까지 LED가 있는 소형 스튜디오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들이 촬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저 바닥과 최소한의 벽면을 네. 가지고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영상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전통적인 연기의 영역이라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구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는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의 촬영이 가능해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기술이 콘텐츠에 가져올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이 되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런 기술들이 콘텐츠에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올까요? 일단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지키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환경을 가져와서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짧은 매직 아워에 한 씬을 찍고 싶다 이럴 때 실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루 종일 석양을 찍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스케줄을 단축하고 그리고 이제 찍었던 장면을 다시 불러서 한 달 뒤에 또 찍거나 뭐 이럴 네. 수 있기 때문에 세트가 여러 개 준비되면, 그 디지털 세트가 여러 개 준비되면 영화를 그때그때 필요한 환경들을 불러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순서대로 찍을 수 있고요. 세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 세트 분량을 다 마무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만드는 창작자 입장이나 제작자, 그 스케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나 모두에게 다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런 기술을 토대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전통적인 영역의 그 스태프들의 역할도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가면 완전히 좀 뒤바뀌는 경험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술에 관련됐다고 하면 이전엔 직접 물리적인 소품을 만들고 뭐 벽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했다면 버추얼 프로덕션의 미술 감독은 또 전혀 다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좀 없어지는 직업들도 있을 것 같고, 이 네. 프로덕션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직업도 있을 것 같고, 네. 제작비의 측면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 현장의 스태프들, 없어지는 스태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촬영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커스를 맞춰주는 포커스 플러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그 장비를 그대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태프들이 위화감 없이 와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습득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장 스태프들이 그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추얼 아트 디파트먼트가 새로 생겨서 버추얼 아트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컴퓨터 그 게임 엔진 안에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고, 그들 역시 근데 기존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이제 영향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대체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거의 같은 수의 인력들이 일은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물리적으로 소품을 옮기던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옮겨지는 소품의 그것을 이제 수량을 네. 제어하고 그 파일을 관리하고 뭐 그런 직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이런 그 버추얼 프로덕션,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제 가장 그 우려해야 될 거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산업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인가. 네. 그런 걸 되게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가 메타버스 콘텐츠들을 만나게 될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변화가 빠른 시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을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목격하게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시네마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시네마만이 갖고 있는 즐거움과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그 한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네마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없이 만들어진 아주 정직한 물리적인 무언가들을 활용한 그 시네마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여전히 네네.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존의 것들이 가진 그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 담긴 영화들이나 예, 그 보석 같은 연기가 담긴 어떤 예, 사라지지 않을 그 훌륭한 작품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려고 이런 새로운 버추얼 프로덕션이 생기고 그런다기보다 이건 순전히 이제 산업의 측면에서 저희가 그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프로덕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에서 그 창작자들의 어떤 그 권리나 할 수 있는 일을 축소시키거나 일하는 형태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될 작품에 어떤 제약을 가한다기보다 더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가 다 대체되고 바뀐다기보다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것, 판을 조금 더 넓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기능이 오늘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사소한 질문 몇 개로 마무리를 드리고 채팅창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김우영 촬영 감독님도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영화에는 관객으로 입장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기도 할 텐데요. 워낙 바쁜 스케줄이시긴 하지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병을 좀 실감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촬영에 사용된 장비나 지금 조명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대사를 놓치거나 스토리를 놓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영화관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그 좌석도 궁금해요. 뭐 앞에서 보신다던가, 뭐 사이드 네. 좌석을 선호하신다던가, 예를 들면? 늘 중앙에 앉는 거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뒤에 앉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정말 앞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이 그 경계가 잘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꽉 찬 채로 보는 걸 즐겨 했고요. 요즘은 이렇게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점점 뒤로 가서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아이맥스 영화를 볼 때는 네. 예, 이제 앞줄에서 한 네다섯 번째 그 경계가 안 느껴지는 곳에 가서 네.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참고하셔가지고 좌석을 고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극장에서 보신 작품 중에 최근에 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그 가장 최근에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요. 그것의 마지막 장면. 네. 그 모든 무슨 우리가 잘 그려진 그림을 볼 때 네. 거기서 뭐가 특별히 좋았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슨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파도도 주인공이고 하늘도 주인공이고 네. 뭐 남자 배우도 모든 게 다 그 화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되게 이상한 기이한 체험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진짜 아름답죠.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스포일러가 절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닷가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극장에서 꼭 이 아름다운 장면을 꼭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담이지만 헤어질 결심 화이팅입니다. 네. 그 각 영화의 촬영 스타일을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것도 많이 찍어보는 것만큼 이상의 공부가 되기도 할 텐데요. 어떤 시각으로 영화를 보면 촬영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많은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 몇몇 영화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구체적인 그 찍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그 스토리만 남아 있고 그 샷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그 클로즈업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서 보면 미디엄 샷이고 그쵸, 뭐 네. 풀샷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익스트림 롱샷을 본 거. 뭐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내에서 이제 기억하는 부분이 되게 한정돼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할 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촬영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가는 건 역시 좋은 공부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이번에는 사전 신청자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떤 질문들을 미리 주셨는지를 볼 텐데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는 질문이네요. 오세롬 님이 남겨주셨고요. 영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이 찍어보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분석하는 것, 또 외에 다른 영감을 키울 만한 노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영상이라는 것도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 자기가 어떤 느낌을 그 자기는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사진을 찍고 싶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된 화면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요? 그 훌륭한 영화의 어떤 장면을 멈추셨다가 그 멈추시면은 그 빛이, 그 소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그 배우의 실루엣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재생을 하시는 순간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그 재생을 하는 순간부터 중요해지는 건 그 대사와 그 이 근육의 움직임과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당연히 영화 화면은 그 스틸 화면처럼 아름다워야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장면을 멈추건 이게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연기, 그리고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촬영, 이제 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말을 오해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네. 그 아름다운 화면을 보러 극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퀄리티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촬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로도 저는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여가 시간이 있으실까요? 윤사랑님이 질문 주셨는데, 촬영의 시간에 어떤 여가 활동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촬영에 영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그림이라고 부르기에 좀 민망한 수준의 그냥 정말 순수한 낙서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는 제 생각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상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상의 어떤 것들도 그냥 낙서로 기록하시는 편이세요?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네, 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을 되게 많이 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림 그리는 학생이셨군요. 네, 낙서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채연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촬영하실 때 촬영 기기를 제외하고 이것은 꼭 챙긴다 하는 물품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리틀 드러머 걸 촬영을 갈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갈까 하다가 걱정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건데, 그래서 그 걱정 인형이 정말 그리스와 체코와 뭐 영국에서 제 벽에 밑에 늘 들어 있었습니다.
아, 걱정을 정말 덜어주던가요, 그 인형이?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맡에 붙어있는 걱정 인형도 지금 잠깐 떠올랐어요. 모두에게 걱정 인형이 하나씩 있나 봅니다. 정수진 님이 주신 질문도 있으십니다. 아, 이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촬영하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럴 땐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면 네, 바로 지우고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색보정을 합니다. 어, 영화 촬영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영화 이건 내 현장에서 의지로 찍은 어떻게 게 하는 마음에 건지. 들지 않을 때는 예, 가서 얘기를 하죠. 다시 찍어 네. 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현장에선 요즘에 뭐 현장 편집을 하기도 하고 모니터 확인을 하시기도 하니까 그걸 막 끙끙 앓다가 나중에 얘기하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음 질문 같이 볼까요? 이채영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아, 요즘 시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화 촬영 감독이 되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하는 루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뭐 교육 기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포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근데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가 해고되고 제가 갑자기 촬영 감독이 되고 이런 게 영화계에서는 가장 흔한 루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되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유학을 경험하기도 하셨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추천을 꼭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공부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연극영화과가 많지 않았고 영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영화 아카데미를 들어가려고 제가 그래서 막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전공이 영화와 완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졸업장이 있어야 아카데미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 원치 않는 전공을 계속 공부하는 건 너무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예,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없다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없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것만 있다면 촬영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여러분의 기발한 생각들을 미리 받아본 것들이 있어서 그 코너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감독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들을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선물은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가 영화를 만듭니다. 서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참신한 생각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정혜림님, 내가 10명이면 좋겠다. 김우영 촬영 감독이 10명이라는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주미영님은 아이언맨 수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무거운 촬영 장비도 모두 가지고 날아갈 수 있고 우주에서도 촬영 가능한. 이건 아마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해결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박세라님께서는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메모리 칩.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구상한 것을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한 칩이 있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마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도라에몽 주머니라는 의견을 주신 김민지 님도 계십니다. 장비들을 모두 넣고 다니면 작업하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성현 님. 타임루프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정된 시간 안에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어볼 수 있으니까요. 기발한 아이디어 5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꼽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10명인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고요. 머릿속에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좀 무섭게 들리는 것 같고 저랑 걱정 인형
하고 이렇게 뭐가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도라에몽이 제일 좋습니다. 네, 김민지님이 의견 주신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 주셨어요. 김민지님께 우리가 영화를 만듭니다 서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온라인 채팅창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들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S현 A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드라마는 시간이 부족하면 B팀, 뭐 심한 경우에 C팀을 쓰는 것 같던데 영화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B팀이 있다면 촬영 감독도 따로 있을 텐데 프리 단계에서 스토리보드 등으로 의견을 맞춘다 하더라도 느낌을 통일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영화계에도 그 B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유닛이라고 이제 세컨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그쵸.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워리어스 웨이라는 작품을 우리 이승무 감독님하고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는데 그때는 세컨 유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유닛이 60회차를 찍었고 세컨 유닛이 60회차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 그걸 한 팀이 찍었다면 120회차를 찍었어야 하는 스케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컨 유닛들은 어떻게 촬영하냐면 저희가 찍고 나면 그대로 이제 조명기를 남겨둔 채로 우리가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명 상태에서 똑같은 의상과 똑같은 소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주연 배우의 얼굴이 안 나오는 거의 모든 샷들을 찍어줍니다. 뭐 이렇게 등만 나오는 샷도 찍고요. 네, 인서트들을 많이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그 이렇게 중요한 장면들 세컨 유닛이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것이 톤이 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외화 엔드 크레딧을 유심히 보시면 세컨드 유닛 팀의 그 크레딧이 굉장히 오래 잡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팀이 지금 말씀하신 촬영 B팀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는 세컨 유닛 디렉터라는 이번 명칭이 따로 붙을 정도로 아주 이미 세분화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귤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요. 아까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하셨을 때 제어 앱으로 사용하셨다던 어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필름믹 프로라는 앱이고 제가 그걸 촬영을 할 때 애플에서 그 앱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이폰과 이렇게 되게 썩 잘 서로 연동이 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 13이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버그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어플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콜라와 고래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는 아주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를 꼽아서 질문 드려볼게요. 감독님의 촬영하신 작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작품을 보신 것 같고요. 촬영이 없는 날 감독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팀에는 많은 팀원들이 있는데 그 다수의 팀원을 잘 이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일단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촬영이 없는 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야구 선수들이 좋은 루틴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촬영이 없는 날은 많이 자야 됩니다. 자고 그 촬영팀들은 이제 자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네 그렇게 서로 이제 현장에서 되게 기술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술적인 긴장을 그렇게 뭐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풀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했지만 괜찮아 뭐 이렇게 풀어버린다든지 하면 그 다음날 현장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되게 엄격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쉬는 날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쉬는 날은 최대한 쉬고 촬영팀도 잘 쉴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문제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방금 또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아까 그 질문 주셨죠. 아까 다수의 팀원들을 좀 잘 이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그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냥 잘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김우영 촬영 감독님 촬영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얹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리더는 좋은 리더이실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본인이 어떤 점을 잘하셨는지를 줄줄이 읊으시겠죠. 마이 차일디시 위켄드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촬영 감독님의 촬영 스타일에 영감을 가장 크게 주었던 작품이나 촬영 감독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네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님 오기 전에 혼자 막 색깔에 대해서 얘기했던 비토리오 스토라로라는 촬영 감독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막 진지하게 그 고민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본 영화들 때문에 그 비토리오 스토라로라는 촬영 감독을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색깔을 되게 강렬하게 쓰고, 그쵸. 조명이 늘 이렇게 변화하고,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그 계속해서 빛의 밝기가 변화하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보면 지금 요새 이제 우디 알렌 감독님하고 그쵸. 몇 작품을 했는데, 보면 좀 과하다 싶게 그 설정이 된 라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여전히 저는 그거 되게 마음에 들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페 소사이어티 작업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 노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빛을 영화 안에 뿌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영화제에서 문득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지금 저도 납니다. 예. 무비 야호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이거 중요하죠. 화면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뭐 시네마스코프다 비슷하다 뭐 이런 화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OTT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2대1 유니비ዥum 비율의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영 차감님께서는 화면비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각 화면비의 기술적인 미학적인 이점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영화는 크게 이제 그 1.66대 1이라는 유러피언 와이드 스크린이 있고요. 1.85대 1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던 방식인데, 그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는 1.66대 1의 영화들도 저희 극장에서 그냥 1.85대 1로 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의 이제 큰 차이가 없는 미묘한 와이드 스크린들이 있고, 이제 2.35대 1이 가장 긴, 좌우로 가장 긴 그 시네마스코프 사이즈가 있죠. 그런데 그 시네마스코프 화면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그 아름다운 투샷을 찍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난 가족 영화 찍을 때 임상수 감독님이 뭐 이런 영화를 이렇게 와이드하게 찍어야 하나 막 이런 얘기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저의 주장은 이게 어떤 거대한 스펙타클을 위한 사이즈가 아니고 그 가장 아름다운 투샷을 찍기 위해서이고, 그 바람난 가족에는 수많은 그 이상한 관계의 커플이 등장하거든요. 그 투샷을 그렇게 클로즈업보다는 투샷을 위주로 촬영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2.35대 1을 주장했던 기억이 나고요. 1.85대 1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와이드 스크린이지만 가장 불편하게 많은 촬영 감독들이 생각하는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정쩡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토리오 스토라로가 만든 포맷이 2대 1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늘 자의식이 넘치셔가지고
혼자 개발을 한 거예요. 2대1이라는 포맷으로 찍자, 앞으로 영화를.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리플렉스라는 그 카메라 회사에서 2대1로 그 게이트를 깎아서 이렇게 증정을 했어요. 2대1 게이트 증정을 하고 또 이제 친분 있는 촬영 감독님들이 모여서 2대1로 영화를 찍어서 단편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그 2대1 포맷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2대1을 발표할 때 TV와 극장의 일치를 주장하셨어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외롭고 아름다운 길을 가시네요, 그분은 계속. 그 극장에서 저희가 화면 비율을 볼 때는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보시면 이 영화의 화면 비율을 조금 더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극장의 화면 스크린 사이즈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에 최적화된 화면의 비율을 맞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가 길 때 혹은 뭐 세로가 조금 더 짧을 때 이런 식의 마스킹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영화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를 보시면 촬영 스타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난 영화는 4월의 아들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거의 1대1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사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죠.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실 자비돌란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일정 포맷에서는 1대1에 가까운 장면들을 갑자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가로와 세로가 거의 똑같은 비율의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포맷은 그러니까 훨씬 그 그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제 캔버스 이젤 위에 있는 그 캔버스 느낌이 많이 나면서 훨씬 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정말로 온전히 저희가 그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포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설명을 들은 것은 이다라는 그 흑백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이렇게 되게 그 4대3 포맷인데 늘 인물의 위쪽에 많은 공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면서 늘 그 하늘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그 반영 뭐 그런 거라고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직접 찍으신 분이. 네, 방금 촬영 감독님이 언급해 주신 작품을 포함해서 오늘 언급이 됐던 영화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근데 너무 많으셔서 혹시 하나를 꼽아주실 수 있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화 촬영을 여태까지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현장이 되게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끝나면 온전히 그 공은 다 감독님들한테 돌아가야 마땅하고 스태프들은 조용히 이제 그 영화가 흥행하건 흥행하지 않건 저희는 또 그 다음 일을 찾아서 그 다음 영화를 찾아서 이렇게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또 새로운 감독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이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현장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되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들은 이게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통스러운 몇 개월을 보내도 이 마음에 드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걸 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태프들은 그게 훨씬 덜하고 저희가 영화가 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무척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아무튼 그 현장이 즐거워야 되는 것 그렇지만 현장이 즐거웠을 때 이제 감독님들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어쨌든 이 조율해서 영화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도 유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좀 즐겁게 계셨던 모든 상황들이 가장 기억에 좀 남는 순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그렇게 지금,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즐거웠던 순간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김우영 촬영 감독님 팀원들에게 또 여쭤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만한 질문이 오늘 몇 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화는 사람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요. 만드는 사람의 어떤 삶도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작품으로서의 영화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또 일을 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보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삶과 닮아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항상 영화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김우영 촬영 감독님께도 각자의 공간에서 큰 박수 보내주고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영화를 만듭니다. 3번째 시간 촬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직군으로 돌아올 텐데요. 다음 직군은 프로듀서입니다. 8월에는 프로듀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영화 브로커, 살아있다, 골든점버, 검은 사제 등을 같이 만드셨던 송대찬 프로듀서님 모시고 8월에는 프로듀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상자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